4월 23일 수요일 머니마스터 1부 출발합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오늘 시장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장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들을 몇몇 했었죠. 그동안 좀 시장을 짓눌렀던 파월의 해임 카드,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졌고요. 중국의 관세도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만큼 더 이상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오늘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또 힘써주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후장까지 강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 함께 보시죠. 마찬가지 두 가지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년도 최저임금 향방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 관련한 이야기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과연 내년도에 최저임금 조금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결로 마무리가 될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일단 내수도 어렵기도 하고 물가가 너무 고물가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최저임금은 마련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인상폭 확대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영계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관세 여파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 영세업체들은 너무나도 힘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1% 늘어날 때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라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이 내년에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나 홀로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이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구분 적용돼야 한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러 플랫폼 노동자들 그런 것들 위주로 최대한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반면에 반대에 대한 입장들도 분분했습니다. 일단 올해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절대적 기준치인 10,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리적으로는 꽤 많이 올랐다라고도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인상률은 1.7%로 사실상 역대 뒤에서 두 번째 2021년을 제외하고는 인상률이 그리 썩 높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격화되는 기술 패권, 그 다음 바토는 로봇이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테슬라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얼마 안 됐죠. 5시에서 6시 사이쯤에 발표가 됐는데 원래부터도 기대가 없었고 특히 기대 없었기 때문에 시장 컨센도 상당히 낮췄지만 거기에서보다 더 낮춰졌죠. 특히 영업이익 쪽에서 급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주주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 몇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일단 6월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텍사스주의 오스틴에서 진행된 로보택시 운행 계획이요. 계획했던 대로 쭉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고요. 또 캘리포니아주 공장의 옵티머스 생산 라인도 연내로 충분히 만들어내겠다라고 주주들과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앞으로 테슬라의 모멘텀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19일 중국에서는 사람과 휴머노이드가 함께 달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사람들만 열심히 달리다가 또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올해가 로봇의 상용화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NH 아몬디 자산운용은 올해가 피지컬 AI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한 ETF를 어제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산 킨텍스에서는 어제 2025 국제 물류산업대전이 열렸습니다. 이 안에서 자율주행하는 물류 로봇 그리고 이동식 양팔이 달린 로봇들이 여러 가지 박람회 안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중국의 휴머노이드는 현재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K 휴머노이드는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전선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계속 오름폭 키우면서 17% 올라가고요. 강원전선도 마찬가지. LS 에코에너지뿐만 아니라 오늘 LS 그룹주들 자체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LS 일렉트릭의 목표가를 상향하는 긍정적인 평가 지표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전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우호적이다 보니까 구리 관련주들도 함께 뜁니다. KBI 메탈, 이구산업의 시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섹터 2차 전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수급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섹터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엔캠이 2차 전지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1% 강하게 뛰고 있고요. 낙폭이 깊은 코스모 신소재 항상 밑에 눌려 있다가 2차 전지가 오를 때 수급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6% 뛰고요. LNF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고체 배터리단의 움직임도 오늘 강합니다. 덕산 데코피아 그리고 삼성 SDI 어제 뉴스가 있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화 오션과도 손을 잡는다고 해저 잠수함에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졌으니까 이슈 체크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투자 전략 함께 꿰해 보시죠. 3프로 공략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3프로 공략주 함께 하시죠.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시장에 대한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2,500 위로 올라갔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 720 위로 올라탔는데 외국인의 양 매도는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 별 5점 만점으로 준다면 몇 점짜리 시장일까요? 일단 3점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점이나 주네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점수가 박한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생각보다 점수를 또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3점밖에 드리지 않는 이유 왜 별 네. 두 개를 없앴냐면 예. 일단 첫 번째 앞서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의 공백이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로 2,500, 2,600, 2,700 혹은 3,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선 기관 투자자분들의 힘만으로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수와 가장 밀접한 건 코스피 기준으로 삼성전자, 코스닥 기준으로는 2차 전지인데 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힘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간밤에 미증시도 굉장히 좋게 끝났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국과 중국이 만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율이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별을 하나를 없앴고요. 두 번째 별을 하나를 왜 없앴냐면 네. 결국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나라 증시에 약간의 어떤 실적 쇼크라고 하면 전력기기 종목군들이 아닐까 싶어요. 월요일 LS 일렉트릭, 어제는 HD현대 일렉트릭. 오늘 그 기업들 지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그렇게 또 도드라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변동성 부분들은 열어두고 봐야 되는 한 주라서 저는 별 3개를 드렸는데 일단 이런 장세에도 종목만 잘 고른다면 그리고 이제 섹터에 대한 분석만 미리 해 놓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한 주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 말씀 주신 것처럼 있었는데 네. 1조를 처음으로 넘었다라면서 호실적 기사에서는 계속 그렇게 언급이 됐지만 성장률이 살짝 둔화됐다라고 하는 아쉬움에 그렇죠. 10% 넘게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약간 시장은 우려하지 않을까요? 또 SK 하이닉스 큰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도 어느 정도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양한 이슈 전략 하나씩 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직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정말 뜨거웠죠.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 관련해서요. 3,500%. 와우, 특히 캄보디아 쪽에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포인트들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굉장히 또 강했었던 쪽 하나 뽑으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였고 그쵸.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대내적으로도 정부 정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밀어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올라왔었던 상황.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뉴스. 그러니까 미국이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 대한 규제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되면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 사실 그들이 태양광 패널 모듈을 만든 것이 아니죠. 결국 중국의 우회 통로를 아무래도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도 퍼스 솔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그럼 태양광주들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어제 하나솔루션, HD현대 에너지솔루션 혹은 OCI홀딩스처럼 태양광 내에서 조금 큰 종목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맞아요. 신성ENG, 뭐 SDN과 같은 중소형 기업들의 시세는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 열리기 직전에 앞서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어떤 만남 일정이 좀 이야기가 되다 보니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태양광 패널에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혹은 규제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또 반사수혜를 받으려고 혹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던 기업들이 실제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태양광 종목군들이 한화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네. 다소 주춤주춤 거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뭐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변동성으로 좀 작용될 뉴스이긴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저는 섹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중국이 싫어서 규제한다 그것도 있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 들어온 산업들은 대체적으로 가격 밸런스가 많이 무너집니다. 네, 덤핑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철강도, 화학도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LCD, LED 때도 한번 크게 피해를 봤었고 이번에는 태양광 패널로 사실 뭐 1, 2년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 4, 5년 동안 지금 계속 중국의 저가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피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 따른 이제 정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사실 이제 중국만 생각을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트럼프는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자국 내 기업들의 산업을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국 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협의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규제가 완화될 수는 있어도 규제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은 저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태양광 종목군들이 사실 오늘 좀 아쉽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수소 관련주들은 또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단발성으로는 수소 관련주들이 여러분들 눈에 띌 겁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태양광 종목군들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에도 태양광 패널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단지 많이 보셨을 거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주거 형태가 사실 아파트형보다는 단독주택 그쵸. 형태가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차고지도 별도로 있고 그 차고지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냥 1+1 격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태양광 패널이 거의 다 탑재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태양광이 생각보다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이 생각보다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이라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말을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때 빡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관련한 관심주 미리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한화솔루션이 있을 대장이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성ENG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트럼프가 좋은 이야기를 왜 했을까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장 어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파월 연준 의장 해임시켜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과의 사이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트럼프와 파월 연준 의장은 별로 좋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묵었던 감정들을 격한 단어를 씀으로써 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중국과의 협상 속도를 올리려고 우선 코멘트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트럼프의 말을 믿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주식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한 7년 전, 8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다가 5분 만에 찢어져서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그 미팅 직전까지만 해도 뭐 2배, 3배 그리고 막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문 박차고 나오는 모습 때문에 하한가, 그 다음날 점하한가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보였었던 사건도 있을 만큼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범위의 어떤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실적 위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실적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1위. 그런데 변동성적인 측면을 본다면 신성 ENG가 1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트에 악성 매물이 없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1위가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작은 종목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SDN이 장 막판에 갑자기 상한가로 그렇죠. 급등을 해서 꽤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 같은데 SDN은 좀 무섭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신성 ENG나 뭐 HD 여러 가지 에너지 쪽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이 끌고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직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후정책 변화 예고 수혜를 찾아라.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탈플라스틱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어제 또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쪽 안에서도 다양한 포인트들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CCUS, 그러니까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단어 참 주식을 하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기억할 것도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CCUS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CCU와 CCS의 기술이 합쳐진 거거든요. 네. CCU와 CCS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CCS는 어떤 하나의 제품에서 탄소를 추출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CCS라고 네. 하고요. CCU는 그 CCS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탄소를 활용해서 제2, 3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순서를 생각해 봤었을 땐 당연히 CCS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CCU를 통해서 재생산을 하는 게 그 다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도 CCS와 CCU의 기업 난이도 네. 그러니까 기술의 난이도는 뭐가 더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CCS 그러니까 해당 제품에서 탄소를 추출하는 게 어렵습니다. 추출한 걸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추출하는 게 지금 어렵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 안에서도 사실 환경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탄소 포집 이야기가 나오면 CCU보다는 CCS에 가까운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에어레인이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탄소 포집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분리막이라고 하는 제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분리막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에어레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받았다가 오늘은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이 또한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잘 저는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이제 에어레인을 포함해서 저는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본다면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 국내에서만 1위면 안 됩니다. 지금 CCU와 CCS 탄소 포집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고 우리나라의 팔로만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1등이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을 찾아올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그 기준으로는 유니드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에 들어갈 때 혹은 탄소 포집 공정에 가장 필요한 게 가성 칼륨이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유니드. 전 세계 물동량의 50% 가깝게 공급하는 것도
유니드. 예. 그러니까 탄소 포집 시장이 만약 커지면 커질수록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의 가치 혹은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의 어떤 명성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화학 제품 중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야?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중국이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기술적 장벽의 난이도를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싸다고 해서 지금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기에 유니드가 시장에서 더 각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만약 저렴한 제품, 저렴한 어떤 부분을 원했다면 유니드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올 리가 없죠. 이미 무너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굳건하게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유니드가 또 우리나라 기업에는 있기 때문에 탄소 포집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속도가 붙었을 뿐 원래 방향성은 지금 탄소 포집을 하는 쪽으로 다 가고 있었거든요. 온실 배출가스 제한 아니면 뭐 LNG를 쓰는 거,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거, 전기를 쓰는 거 다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요. 속도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겠지만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또 탄소 포집이라서 저는 이쪽 관련한 기업들을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관련해서도 탄소 포집 저장 기술 CCUS 쪽에 집중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CCS, CCU를 또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은 만큼 CCS,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유니드의 이야기까지 포인트 잡아봤는데요. 3% 공약주 하나씩 받아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실적이 좀 나와줘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라 하나솔루션을 제일 좋게 보고 있었는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공약주로 가져오신 이유는요? 일단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다는 기준으로 보면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가 당연히 우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션 중에 매출 비중이 너무 북미에만 쏠린 것도 너무 유럽에만 쏠린 것도 아니고 밸런스를 지금 잡아둔 상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대한 매출 포션이 높으면 지금은 불안할 수는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 혹은 남미 쪽 어느 하나라도 저는 다리를 걸쳐두는 게 지금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이제 관세 리스크 축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이 중국을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 그런데 중국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는 원래도 올라갈 만한 명분은 뚜렷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미국 내에 너무나 많이 중국의 제품, 재고가 깔려 있었던 상황이라 그것들이 소진이 돼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나중에는 우선순위가 당연히 갈리겠죠. 하지만 이제 처음에 출발은 저는 충분히 다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만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게 태양광, 풍력, 수소 이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순서가 수소 쪽으로 지금 가 있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셨을 때 정치 테마주들은 상승할 때 쫓아가면 불안불안하고 나중에 변동성 나올 때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차라리 오늘 좀 쉬어가는 태양광주들이 신규 매수하기에는 저는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앞서서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만의 방향성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관련주들을 꼭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의 차트도 이제 제가 켜드릴 텐데 두 기업이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솔루션은 사실은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좀 그려왔어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긴 했지만
이 플랫하게 평평하게 먼저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던 네. 상황이거든요. 그럼 누가 더 악성 매물이 많을 것인가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저는 하나솔루션이 조금은 더 그러네요. 악성 물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라 오히려 만약 시세 탄력이 이 박스권 돌파 위주로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제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셔서 나는 그래도 하나솔루션이 좋은데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좋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2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제가 제시 드리는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2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많이 빠지진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이 선반영이 돼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다시 내려가게 되면 투자 심리가 갇혀서 올라오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 25,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손절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해당 손절가까지 가더라도 마이너스 8%의 손절밖에 안 됩니다. 네. 마이너스 8%도 꽤 크긴 하죠. 아유, 그래도 요즘 장이 워낙 변동성이 맞아요. 심해서요. 근데 이제 기대 수익을 제가 1차적으로는 35,000원을 잡아왔는데 만약 여기가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45,000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도 지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지금의 위치에서의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2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을 하게 되면 나중에 25,000원 위에 올라왔을 때 다시 사면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정책의 테마를 탔기 때문에 이 테마에서 약간 소외되면 또 무섭게 빠집니다. 25,000 손절 라인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35,000원 받아봤는데 해당 구간 돌파할 경우에는 4만 원 위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받아봤습니다. 사실 친환경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원전, LNG, 말씀 주신 풍력, 수소 여러 가지 섹터가 있어서 고민 많으셨을 텐데 태양광 쪽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공략주 캠트로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사실 기후정책 수혜주로는 유니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좀 공략주로 유니드 가져오시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네. 의외로 캠트로스입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모멘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포트에 중소형주가 많다면 네. 유니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이제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기존 포트에 많다면, 하지만 기존 포트에 대형주가 너무 많다면, 네. 혹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처럼 최근에 굉장히 참 기대감은 많지만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캠트로스라고 하는 기업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택권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은 섹터 안에 지금 포트의 상황이 다 다를 거거든요. 나는 대형주를 많이 갖고 있는 분, 나는 테마주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분, 네.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를 하나씩 볼게요. 가장 먼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에어레인이라는 기업이었어요. 네. 에어레인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뿐더러 4월 달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드러냈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고, 어제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충분히 추가 시세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수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저거 다 개인들이 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네. 하지만 정치 테마주는 개인들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필요하죠. 네,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면 저는 만약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봐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섹터의 대장인 에어레인이 저처럼 이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캠트로스의 위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캠트로스는 에어레인과 조금 반대인 거죠. 그런데 에어레인이 여기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캠트로스의 어떤 조정의 폭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거예요. 이미 낮아진 위치이기 때문에. 반대로 만약 에어레인이 한 번 더 위로 치고 가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캠트로스가 어제 들어온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제 거래량의 2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제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꼭 쥐고 있다라는 거고, 쥐고 있는 이유는 에어레인이 혹은 CCUS
혹은 탄소 포집 관련한 언급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레인이 만약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오게 되면 저는 후발주자로 캠트로스의 시세가 충분히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캠트로스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CCU가 뭐라 그랬죠? 따로 뽑아낸 탄소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CCS가 먼저, CCU가 재활용. CCS가 먼저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CCU 재활용하는데 또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기업의 손가락을 빨고 있으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죠. 쳐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캠트로스가 탄소 포집만 혹은 여기만 바라보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 어떻게 보면 화학 소재 공급, 그리고 OLED 2차 전지, 중간 촉매제 공급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해서 있네요. 그렇죠.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미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시기가 늘어진다 그래도 그러니까 적용되는 어떤 기간이 늘어진다 하더라도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버틸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캠트로스의 현재 위치는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시가총액이 좀 죄송스럽게도 너무 작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총 작은 종목군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청자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대신 그런 만큼 제가 드리는 손절 라인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정리를 하셨다가 이게 왜 빠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빠져도 나는 사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다시 사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빠질 때 손절하지 않고 계속 이제 분석만 하시다가 보면 손절 못 합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손절 라인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4,500원 라인을 제가 이제 손절 라인으로 꼭 가지고 나왔어요. 이 가격대가 좀 이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4,000원이라든지 혹은 그 이하로 좀 가격의 조정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4,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에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 정책주의 흐름들은 4x4 같은 기업들, 뭐 단기적으로 뭐 2배, 3배, 혹은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거의 15배, 16배 오른 게 정치 테마주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만약 움직이게 되면 고점을 쉽게 말씀드리기가 네. 어렵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목표는 이 박스 상단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를 정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만약 돌파를 해주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뭐 8,000원, 9,000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적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인 만큼 비중 조절과 손절 라인 관리만 잘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받아봤습니다. 일단 내 포트폴리오에 테마주가 좀 많다 한다라고 한다면 유니드를, 대형주가 많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캠트로스 한번 공략해보자 이야기 말씀 주셨는데요. 가장 매력적인 구간은 하방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니까 캐시카우에서도 조금 비교적 리스크를 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손절가 타이트하게 지켜보시면서 테마성 훈풍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전략 좀 받아볼까 하는데 네. 오늘은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역시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까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순항합니다. 오후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승세는 네. 모래로 쌓은 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수급을 확인을 했을 때 시가총액 대형주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리스트업, 그러니까 따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 속에 혹은 대내외 변수 속에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성이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만약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있다면 네. 정말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풀어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우려했었던 어떤 일련의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면 그 종목군들이
가장 빠르게 튀어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는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오후장에 만약 변동성을 보이는 정치 정책 테마주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은 신규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네. 일단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사상누각, 오아시스 같은 장일 수도 있겠다. 가장 중요한 건 장을 마감하고 나서요. 대형주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금쪽 같은 내 주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시장 보면서 어떤 기분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계속 이야기 들었을 때 오늘 시장의 반등도 반락도 큰 의미를 갖지는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좀 많이 들었는데요. 대표님도 네. 비슷한 뷰실까요? 네, 저도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큰 폭의 조정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20% 넘게 올라오고 굉장히 많이 맞아요. 올라온 날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만 보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정점,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정점은 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앞을 보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수많은 악재들이 해소돼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아주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조정을 받더라도 그 조정 폭 자체가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도 물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제 매도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전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4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선물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반도체 쪽이 좋은 모습이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몰렸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더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좋다라는 것은 지수 자체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 다만 우리가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였었던 쪽이 정책 테마잖아요. 네. 정책 테마 쪽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선순환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밀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 생각에는 정책 테마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지수단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지난주나 지지난주 같은 강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시장의 흐름을 조금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정책 테마가 훨씬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이 올라오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네. 난 좀 큰 기업을 선호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기회고요. 정책 테마라든지 나는 좀 빠른 종목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전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봤을 때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긍정적인 뷰 계속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금쪽이주 하나씩 만나볼까요? 기회가 열린 시장, 우리 금쪽이들한테도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봐야 할까요? 삼성 SDI, KB금융, 효성중공업, 두산 테스나부터 파크시스템스까지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 SDI, 오늘 사실 기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오름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이전 차트를 봤을 때는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삼성 SDI가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또 이번에 한화오션이랑 손을 새롭게 잡는다라고 하는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봤을 때 개과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개과천선이 필요한 네.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는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4%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낙폭이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맞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기로 보기도 좀 애매한데 2023년도만 하더라도 78만 원대 있던 주식이 현재 18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1 토막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삼성 SDI가 시가총액이 12조 정도가 됩니다. 네. 생각보다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70조가 넘어가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앞으로의 매출단이나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지도 느낌에서 네.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팩트 수치를 좀 살펴본다라면 우리가 PER도 보지만 EBITDA라고 해가지고 현금 흐름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쵸.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8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PER도 보고 PBR도 보지만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의 가치를 EBITDA로 나누는 형태로 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8배 수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삼성 SDI에 대해서 저렴하게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삼성 SDI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 SDI를 봤을 때 저렴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급 자체가 산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집중도 있는 수급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집중도 있는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최근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4월 9일 날 16만 6천 원대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밀렸을 때의 느낌이 과대 낙폭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업이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차, 2차 전지 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을 통해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1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2분기까지도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1분기 때 재고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2분기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지배적인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기차가 잘 팔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반사이익을 받지를 못했는데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유럽 쪽에 많이 진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2분기 이후에는 스텔란티스와 이제 조인트 벤처가 진행이 되면서 공장이 가동이 될 겁니다. 그에 따른 수혜도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ESS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건 이제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북미 시장으로 계속해서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ESS 시장 같은 경우는 LFP 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어가는데 네. 그 물량들이 대부분 중국 겁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고요.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증시가 전반적으로 밀림이 나왔을 때 같이 밀렸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대한 그런 관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맞을 건 거의 다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캐파가 굉장히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뭐 3원계 배터리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네. 결국에 지금 미국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LFP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3사들 같은 경우도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LFP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배터리 쪽과 그리고 ESS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부터 아마 기대받고 있는 실적 반등에 대한 선반영, 거기에 이어서 ESS 시장이 확대될 때에 따른 여러 가지 수혜 기대감 함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호감도 별 몇 개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당장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격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별을 3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상승 여력을 일단 제가 20%로 잡아드렸는데 20% 정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20% 정도를 말씀드리지만 20%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제가 혹시나 제 차트 잠깐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이게 뭐 1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시각적인 게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려 보자면 여기가 120일 선이거든요. 예.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진하게 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 SDI라는 기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121선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 검정선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두드려 맞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120일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의 이격도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가 약 20% 정도 올라오는 구간인데 만약에 저기 올라오는 과정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전 이번에는 이 121선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 정도를 말씀드리지만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121선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떨어질 때마다 금 쪽이다 해서 또 분할 매수 하면서 비중이 커지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손절은 너무 아쉬울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홀딩하는 전략일까요? 네, 저는 참 2차 전지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눈물 나요.
저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도 2차 전지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간 반등은 잘 나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쭉 밀린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체크를 좀 해드려보자면 2024년도 연초에도 35만 원대에서 48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이때도 거의 한 40%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요 구간에서도 30만 원에서 30만 원 후반대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30% 정도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추세적으로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네. 근데 지금은 일단 매도할 때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현금의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부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쭉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121선까지만 어느 정도 열려 있다. 현재 18만 원인데 121선이 22만 원대거든요. 한 3만 원, 4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가 대비해서 15%에서 한 20% 정도 상단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 올라오게 되면 만약에 신규 매수한 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덜어내시고 이렇게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평단가 조절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배에도 들어갈 것이고요. 네. 로봇에도 들어갈 것이고요. 어쨌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도하기엔 좀 늦었다. 보유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그리고 신규 매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지난 4월 9일 날 만들어놨었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저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금쪽이 삼성 SDI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금쪽이는 KB금융입니다. 사실 요즘 흐름은 괜찮죠. 근데 장이 다 같이 오를 때, 긍정적인 장일 때는 의외로 쭉 빠졌고요. 특히 금리 인하기 때는 은행 쪽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까지 거론되면서 이 KB금융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좀 빨리 팔고 도망가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밸류업의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이 금쪽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장기라는 게 정말 깁니다.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보유를 하겠어, 배당을 받겠어.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예.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호감도를 굉장히 높게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초입이라고 본다면 네. 초입까지는 아니죠. 반등이 꽤 나왔어요. 반등이 꽤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매매의 관점, 시세 차이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KB금융이란 이 대형주가 다른 대형주들보다 매력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에서 이 종목도 좋고 저 종목도 좋은 상황에서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밀려 있었던 상태에서 선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KB금융이 그렇게 매매의 관점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은데 일단 기업의 가치는 뚜렷하죠. 굉장히 안전한 우리나라 은행 종합금융사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1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부러지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작년부터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50% 넘게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손실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충당금 같은 경우도 지금 500억씩 5천억씩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면 KB금융이라는 이 회사 자체의 체력은 엄청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기 때는 은행들의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게다가 우리가 작년에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작년 초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이미 어느 정도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쨌든 일본을 벤치마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이 됐을 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1년, 2년, 3년 걸리면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아주 급격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밸류업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세가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총액이 이게 30조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일단 기업 자체에 대한 호감도는 별 4개를 드리지만 상승 여력도 뭐 20% 정도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0.4배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폭도 좀 있고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종목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서 훈풍장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매력도 조금 떨어질 수 있는 KB금융.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공략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호감도 혹시 좀 크게 가져와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호감도 4개로 드립니다. 4개. 호감도 4개요. 상승 여력은요? 20%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매매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말씀 드리면서 뭐 배당도 나는 받아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KB금융 굉장히 높은 점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 받으면서 좀 오래 끌고 가시고 싶은 분들 KB금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효성중공업 3번째 금쪽이로 만나볼 텐데요. 어제 8% 떨어졌습니다. 현대일렉트릭과 함께 쭉 떨어졌는데 이 전력은 소외 섹터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할지요. 사실 어제 낙폭에 비해서 오늘 회복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죠. 이 전력기기가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회사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수주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비교 우위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많고 관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쇼티지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업황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업황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뭐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실제 미국 내에서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업황 자체는 저는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이미 꺾여 있는 모양새가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왜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죠. 네. 업황이 좋을 것입니다. 뭐 초과 변압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력적인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주가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추세 하락이죠, 사실상. 그렇죠. 추세 하락으로 들어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든 붙잡아. 안 돼,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변압기라든지 전력 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면 더 매수를 하거나 보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길어지면 그게 이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왔을 때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호감도는 3개를 드리고 싶어요. 나쁘지 않네요. 뭐 나쁘진 않죠. 뭐 업황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이제 가끔씩 재무제표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PBR 기준으로 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네. 이제 우리가 예상이 되는 영업이익을 본다라면 지금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7천억대예요. 7천억. 근데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4조거든요. 예? 비싸지 않죠.
비싸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여기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꺾인다면 생각보다 많이 꺾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춘기가 세게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게 그러니까 현대의 일렉트릭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무 눈물 나는데. 눈물이 나네요.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쭉 올라오는 모양새가 나왔죠.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거의 조정 없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에 나올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좀 받고 다시 갈 수는 있겠지만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오는 장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요. 아까 전에 뭐 재무 상태로도 이건 고평가가 아니에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다. 오히려 저는 두 가지에 둘 다 맞습니다. 뭐가 맞냐면 오히려 이렇게 아예 윗단으로 올라와서 이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우리가 예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할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왔거나 내려왔을 때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당장에는 뭐 상승 여력은 있지만 네.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때문에 상승 여력은 한 10% 정도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금쪽이 만나볼 텐데요. 동방 메디컬 가져와 주셨어요. 요즘 LNG 움직임 좋습니다. 날아다니는 종목이기도 할 텐데 동방 메디컬이 사실 LNG 쪽이 아니네요. 의료 쪽이죠. 네. 미용 관련해서 뷰티 쪽. K뷰티도 움직임 좋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좀 전반적으로 눌림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같은 날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좀 더 탄력적인 종목들을 말씀드려볼까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 정책 테마 쪽에 매몰되기보다는 그래도 좀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변동성이 많이 잦아들었을 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다가 제가 요 동방 메디컬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 부항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저도 해봤는데 한방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점유율 1위, 부항이나 뭐 침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점유율 1위 기업인데 한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향 필러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필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한방 쪽과 미용 의료기기 쪽을 둘 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미용 시장이 가장 큰 쪽이 또 브라질 쪽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맞아요. 있죠. 브라질 쪽에서 어쨌든 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중국과 브라질 그리고 미국까지 공략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캐파 자체가 굉장히 큰 나라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외형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휴젤 같은 기업들도 한번 부각이 됐었죠. 근데 그 기업들에 비해서 PER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3배에서 14배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방 메디컬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동방 메디컬 이야기 받아봤습니다. 중국 그리고 브라질, 미국 쪽으로 상당히 시장이 큰 곳에서 여러 가지 공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관심 많으신 분들 동방 메디컬 관심주로 함께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4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시장 살펴보고 키워드 탑7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뉴욕 증시도 반갑게 좀 기지개를 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5% 넘는 상승률 보여줬었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협상이 좀 진전이 될 것이다, 좀 일단락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들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조용했던 이틀간에 굉장히 또 보합권에서 움직였었던 우리 시장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미증시가 폭락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좀 견디던, 요즘은 좀 디커플링 되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이 미증시 3대 지수 상승과 함께 우리 시장도 결을 함께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 2,500선을 또 넘어줬습니다. 지금 3주 만에 2,500선을 회복을 했다라고 하고요. 2,510선도 탈환을 하면서 현재 2,513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722선,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720선인 것 같은데 722선 지나가면서 0.9%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죠.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이 외국인 주식 자금이 8개월 연속 순이탈, 순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 또 최장기간이다라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외국인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고 1,000억 원 넘게 매도세, 그리고 오늘 코스피 안에서 개인도 1,342억 원 정도 매도를 하는데요. 그와 달리 오늘은 기관이 좀 강력하게 지수를 좀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장 안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가장 돋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그래도 개인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안에서만 외국인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죠. 305억 원 정도 담아내는 모양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밤에 엔비디아 등 이 기술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오랜만에 또 빨간불을 딱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27%, 그리고 오늘도 하이닉스의 이 변동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죠. 3.11% 지금 반등해 주면서 17만 닉스를 좀 벗어나고 18만 닉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55,550원, 5555네요. 네, 여기를 아직은 못 벗어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만 2차 전지, LG 에너지솔루션 이쪽이 또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오랜만에 또 호재가 들어와 줬는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4%대 상승을 하고 이 애프터마켓에서도 5%대 상승률 보여주더라고요. 이번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경영에 좀 집중하고 매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에게 좀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닷지 작업을 너무나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았던 일론 머스크였는데 경영으로 좀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비쳐지면서 오늘 2차 전지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3.61% LG 에너지솔루션 오르면서 현재 34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파란불을 켠 종목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텐데요.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반면에 지금 주가는 2%대 하락하고 있죠.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 종목 군단을 봤을 때 이 실적 발표가 났던 날 이 실적과 또 좀 다르게 주가가 가는 경향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호실적이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105만 원 선 지나가면서 2% 빠지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기아도 역시나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62%, 그리고 기아도 보여주실까요?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도 1.38% 비슷하게 흐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두 종목 다 지금 1분기 실적 성장세 이어갈 것이다. 호실적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셀트리온도 0.76%, 우선주도 0.88% 오르는 가운데 이때 동안 많이 올랐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이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상승폭으로 지금도 조금 확대를 한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오늘 2차 전지가 확실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이 한국투자증권이 또 에코프로 BM에게 상승 모멘텀이 많다라는 리포트를 또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59% 에코프로에 비해서도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HLB도 지금 1.68% 또 한 번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많이 내려가서 20만 원이 좀 아슬아슬한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던 게 또 한두 달 전인데 28만 원 단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오늘도 1%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실까요? 자, 6위부터 10위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이죠. 오늘은 펩트론입니다. 어제는 리가켄바이오가 또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펩트론 쪽에서 4.65% 크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암학회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이러한 급등 랠리가 순환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펩트론이 91.52%나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7위까지 올라왔었죠. 지금 펩트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코롱 티슈진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인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달만 들어서 99%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지금 제약 바이오가 뭔가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종목들 간의 호재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전장에 좀 굵직했던 섹터 3가지 이슈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구리 관련주 가져와 봤고요. 오늘 전력설비, 전력기기 관련주들에게 또 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구리 관련주도 덩달아서 같이 좀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또 약세를 보이면서 구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한 거고요. 이번에 톤당 9,318달러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2주 내에 또 최대 가격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알루미늄, 아연 가격도 각각 1% 가까이 오르면서 이 원자재 쪽을 계속해서 주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이 정세 속에서 금속에 대한 수요들 좀 위협이 받고 있었는데 이 달러와의 약세가 구리 가격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연 지금 LS 일렉트릭이 4.52%로 크게 오르고 있고요. LS, 대한전선, 풍산 같은 구리 관련주들 2%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뒤를 이어서 풍력도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풍력 쪽에서 또 호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집적화 단지가 전남 신안에 또 조성이 된다라는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20조 원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데 대형 원전 3개에 막먹는 규모로 건설이 된다라는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2033년까지 자은도 그리고 암태도 등 신안 해역에 해상 풍력 1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목표가 3.2기가와트인데 이게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서 최대 또 규모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가 3.6기가와트의 영국 북해 도고뱅크에 있는 그러한 원전 크기인데 그거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 전남 신안에 해상 풍력 단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지금 풍력 관련주들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원전주도 한번 보시죠. 자, 원전주 지금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와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서 제3국 원전 사업 공동 진출을 추진하는 등의 협력을 또 개시한다라고 합니다. 외교부가 밝혔던 사실이고요. 이번 회의에서 제3국 원전 사업 공동 진출 추진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 공동 연구 등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원전 건설이나 협력을 좀 중장기적으로 넓히는 것과 함께 지금 조금 더 정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다음 회의는 또 2026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라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맥쿼리 증권 쪽에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원자력 발전을 이끌 수 있겠다라는 리포트를 내비친 데가 있는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등을 원자력 발전 수요 증가의 수혜 기업으로 꼽으면서 주목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대선 후보들이 정책들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보도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이 같은 부분들도 지금 원전주에게 투심이 조금 더 영향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살펴봤고요. 키워드 탑7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탑7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세영 기자와 함께 해보시죠.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정책 리스크. 네, 어떤 얘기일까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강화 조치 이후 급격한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심리지수와 중소기업 낙관지수를 급락시켰으며 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증폭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 전반에서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화됐고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 국채와 방어자산인 인프라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처럼 경기 둔화 우려가 높고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자산 배분 전략의 중심축은 방어적 대응에 두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국가별로는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밸류 부담이 낮은 국가, 업종별로는 관세 정책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경기 국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실적이 상향 조정된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방어적 섹터와 고배당 스타일 위주의 선별적 투자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채권은 포트폴리오 완충 기능을 재확보한 만큼 중단기물 중심의 투자 전략을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트럼프 정책들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반영되고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 결론적으로 경기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하고 분산된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증시에서 뭔가 이 관세 전쟁이 좀 일단락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워낙에 지금까지 행보를 보자면 아직도 모르는 일입니다. 워낙에 또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엇갈린 원자재입니다. 자, 오늘 구리 가격도 오르고 금은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금과 구리의 수익률이 엇갈렸습니다. 오늘은 둘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호 관세 발표 전까지 함께 오르고 있었으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금에는 안전자산 투자 심리가, 구리에는 경기 불안감이 반영되는 모양새입니다. 금 ETF로 자금 유입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금 선물 ETF는 한 달 동안 14% 이상의 수익률을 냈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에 투자하는 에이스 KRX 금 현물 ETF도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구리 가격은 지난 한 달간의 가격을 보면요, 7% 넘게 하락했는데요. 지난 한 달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제조업과 투자 심리를 위축하면서 구리 가격도 동반 하락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구리는 이번 가격 조정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구리 소비국인 중국이 수출을 통한 성장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내수 부양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오늘은 오르기도 했지만 이 금 가격이 치솟는 거에 비해서는 구리 가격이 다소 좀 하락을 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원자재 쪽으로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은 가격과 구리 가격에 엇갈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죠.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K전력망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올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에도 안정적인 수익률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1분기 북미 전력기기 시장 호조에 힘입어 2017년 독립법인 출범 이후 사상 첫 분기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는데요. 매출 1조 147억 원, 영업이익 2,1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 69% 증가했습니다. 1분기 수주액은 전 분기 대비 68% 상승한 13억 3만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HD 현대 관계자는 수익성이 높고 초고압 변압기 등 선별 수주 전략을 추진해 북미 지역에서 매출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북미 시장의 노후 전력기기 교체 및 수요 및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 기조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는 미국 시장에 뛰는 다른 한국 기업보다
관세 영향을 덜 받는 편인데요. 트럼프가 최근 부과했다가 일시 유예한 25% 수입 관세 중 엘라베마주 공장을 운영하는 HD 현대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절반 이하로 분석됩니다.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기존 대비 1.3%포인트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력기기 쪽에서 이 노후 전력기기 교체 수요와 좀 맞물려서 AI 인프라도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력기기 그리고 HD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리츠 ETF 이야기네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지난해 말 대규모 유상증자 여파로 휘청인 리츠 ETF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고배당 상품의 매력이 커진 데다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ETF 체크에 따르면 키움 리츠 이지스 액티브는 올해 들어 7.96% 올랐는데요. 국내 주요 리츠를 담은 ETF로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6%,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6% 등의 수익률을 내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3.63% 오른 데 그친 코스피 지수를 웃도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는 증시 불안정성이 커지자 대표적 고배당주인 리츠가 피난처로 부각되면서 반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리츠 ETF의 분배율은 0.6%에서 8%에 달합니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7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 달 29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배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리츠는 금리 인하기 유망 투자처로 분류됩니다. 네,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들어오면서 ETF 쪽, 특히 리츠 ETF, 고배당의 상품이죠. 에 대한 기대감들 투심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목하셨던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다섯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한미반도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한미반도체는 지난 22일 곽동신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1%에 해당하는 약 97만 주를 두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22일인데요. 곽 회장은 두 아들에게 약 48만 주, 0.5%씩 증여할 예정입니다. 처분 단가는 주당 7만 5,100원으로 자녀 1인당 약 363억 원을 취득합니다. 총액은 725억 원인데요. 현재 주가가 저점 수준이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증여를 결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 기준 가격은 증여가 예정된 다음 달 22일 기준 전후 2개월 주가 평균인데요. 수량과 무관하게 증여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 낮을수록 증여세가 낮게 책정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즉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가 완료되면 두 자녀의 지분율은 각각 2.55%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미반도체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곽 회장의 두 아들은 한미반도체 주식을 197만 7,921주, 즉 지분율 2.05%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곽 회장의 한미반도체 보유 지분은 기존 34.01%에서 33.01%로 줄어들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이야기는요. 한미반도체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자녀 1인당 약 363억 원을 지금 증여를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또 증여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남의 세상 이야기 같은데요. 주가에 한번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불닭신화 삼양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삼양식품이 황제주 입성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과 해외 수출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 급등세를 이끌면서 주요 증권사들은 일제히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삼양식품의 주가는 90만 원대를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78만 2천 원에 거래되던 주가는
95만 원대로 약 2%가량 올랐습니다. 현재는 1.87% 내린 9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는 장중 한때 100만 5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양식품이 이 기세를 이어갈 경우 국내 황제주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삼양식품의 이 같은 상승세에 대해 고마진 제품군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과 해외 수출 비중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1, 4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미국, 중남미 등 신규 시장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자료 가격 안정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오늘도 또 한번 삼양식품 이야기 들어봤고요. 현재 94만 원 선에서 또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삼양식품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닭이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인기를 끌고 좀 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에서도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 보니까 100만 주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AI 분야 S&P 500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인공지능 분야에서 S&P 500 ETF 같이 안정적인 상품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가 출시한 운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NH아문디 자산운용인데요. NH아문디 운용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 ETF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정섭 NH아문디 운용 대표는 피지컬 AI는 우리의 일상 풍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는 피지컬 AI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전방위적으로 몰두할 것이라며 하나로 ETF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자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 ETF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지컬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AI로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자동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김승철 NH아문디 운용 ETF 투자본부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미 현실로 돼버린 피지컬 AI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고 더 발전한다면 물류 운송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지컬 AI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이미 시작된 미래이자 투자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어 AI 분야의 S&P 500 같은 대표 상품을 만들고자 했다면서 뜨거워지는 세부 테마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AI 열풍이 열띤 가운데 지금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워드 탑7이었습니다. 박세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체크 시간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코스피 2,500 넘어선 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의 팔자세 또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라고는 볼 수 없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쯤 우리 시장을 사줄까?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해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중간에 외국인의 소폭 매수가 찍히다가 다시 한번 또 매도세로 돌아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의 느낌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는 올라갑니다. 환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모습 1,429원 정도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엔달러가 140엔을 돌파했다라고 하죠. 이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나면 앞으로의 엔화 강세는 더욱더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엔화로 환전하려고 하면 원화 기준으로 1,000원이 넘어가는 때가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1,000
7원 정도 라인대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전체적인 투심이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름폭이 그만큼 큰 만큼 안에서의 느낌도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 오름세를 계속 지켜줄 수 있을지 일단은 18만 닉스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 오후장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투자 이야기들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딜사이트S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시장이 올라가서 참 좋지만 오르는 만큼 테마성으로의 낙폭도 깊습니다. 특히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올랐던 만큼 오늘 강한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전일 미증시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장 초반에 일부 차익을 받아내고 다시금 지금 양지수 모두 다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하방이 확인이 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흔들림이 있거나 혹은 하루 정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와 관련돼서는 또 하나 좀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상승이 나온 종목 그다음에 이미 수십 %의 상승이 나온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이 나오거나 이제 막 첫봉이 형성이 됐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퓨리오사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에서 수백 %의 상승을 좀 보인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이제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요. 오늘 간만에 지수가 좀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오늘은 대형주들까지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었던 이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이 좀 움직이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자금이 이제 단기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기타 테마주들에 좀 들어갔었던 게 빠져나오게 되면서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마주들이 조금 조정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여태 테마주들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서 대형주들은 투회가 됐었기 때문에 간만에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 테마주들로 수급이 다시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올랐었던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이 테마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상승을 한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1.4%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도 지금 오후장은 좀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퓨리오사 AI뿐만이 아니라 어제 좀 강하게 뛰었던 탈탄소 관련주들이요. 일단은 태양광 쪽에서는 SDN이 한 5% 빠지고요. 마찬가지 상한가 기록했던 그린케미칼도 오늘 두 자릿수의 낙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테마적으로 이제 막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의 조정은 그럼 하나의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탈탄소라든지 혹은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지속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지만 SDN과 같은 이런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처음으로 좀 탄력을 받아줬었던 모습이고 거래량 역시도 처음 실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이 꾸준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민주당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좀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상승 흐름이 수개월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좀 보자면은 또 강하게 지금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쉬어가는 동안에 오히려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전에 수익을 보신 분들 혹은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까지도 추후 한 번 더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 안에서는 AI 그리고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 사이에서 조정식 매수 전략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구리 가격이 튀어 올라가면서 오늘 구리 쪽 그리고 전기전자 안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재룡전기 가져와 주셨네요. 모멘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았었던 종목군들 같이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항상 업황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전력설비주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선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지금 추가적으로 좀 정책이 나오는 게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오늘 들려왔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신산업 육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게 바로 이 전력 인프라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전력 설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 그리고 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에너지든 태양광 에너지든 계속적으로 이 설비 단지를 계속적으로 조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전력 설비가 결국에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선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SS 부문, 최근에 ESS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ESS라는 게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성된 이런 전기들을 이송해서 저장하는 그런 저장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전선이 좀 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변압기라든지 개폐기 혹은 송전 배전과 같은 그런 기자재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혹은 이제 친환경 자재를 좀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과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룡전기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전력 설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때 그때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고점 10만 700원까지 올랐었던 모습인데 최근에는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저점 26,45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고점 대비해서 70%가 넘는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 전력주들 대비해서 더 많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치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메리트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일렉트릭 뭐 여러 가지 전력주들이 좀 있지만 그런 기업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도 최근에 상승 구간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부담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재령전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70% 조정을 받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시가총액도 5천억 수준으로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조금 더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 직전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가 부근에 진입하는 것도 크게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32,0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지금 이렇게 좀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중기 혹은 장기 이평선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좀 받았었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일선 좀 하단부인 37,000원으로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점을 잡아줬던 26,450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첫 번째 탑픽주로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신플랫폼 살펴볼 텐데요. 완전 테마성을 제대로 타야 할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이제 신플랫폼 역시도 이제 정치 테마주의 일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이제 플랫폼을 개발해서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IoT와 AI를 접목한 AIoT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AI 기반의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좀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놨었던 게 바로 의료 AI거든요. 근데 이제 신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 의료 AI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도 그때 질병관리청과 함께 좀 일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전에도 16일에 이 공약 발표와 함께 신플랫폼이 굉장히 크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료 AI 정치 테마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용 AIoT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산업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좀 보자면은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부문도 이제 이 불량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 그런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상장사와 일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군에서도 실적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주춤한 섹터가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 배터리 수요를 올리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산업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 역시도 계속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신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2달째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상장 첫날에 크게 음봉을 만들어주고 나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10,000원 상단에서 지금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상장 이 보호예수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실 텐데 대부분 한 달 이후, 그 다음에 3개월 이후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달은 좀 지났기 때문에 그 물량은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인 이제 3개월이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6월 20일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2달 정도의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당장에는 오버행 리스크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은 이번 이슈를 통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세가 한번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조정을 좀 받고 있기는 한데 이전 기준봉의 절반 수준 그리고 지금 단기 이평선인 11 이평선 상단에서 단봉이지만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막 오전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간인데 전 거래일 대비해서 127%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8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7,800원이라는 가격은 이전 이 고가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 21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1선으로 잡아봤는데 가격으로 보자면 한 12,8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단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주 신플랫폼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대병 에너지요. 사실 어제 17% 가까운 급등세 연출했었죠. 오늘 한 5% 조정 받아가는데 어제의 상승분에 비하면 아직까지의 조정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공략해봤을 때 어떻게 조금 더 끌고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해드렸던 얘기죠. 지금 이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치 테마주들이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6월까지 대선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일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태양광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풍력 에너지 그리고 ESS까지도 두루두루 다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내에서 진행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그리고 이 글로벌 정책과 관련해서도 같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개발부터 EPC라고 하죠. 그래서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전반적으로 다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산업 육성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대명에너지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친환경과 관련돼서 그중에서도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풍력에너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 테마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사실 동국산업과 같은 기업 혹은 CS윈드와 같은 이런 풍력 기업들은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좀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SDN이나 혹은 S에너지와 같은 종목군들과 대비했을 때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비교적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만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이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크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맞물리게 된다면은 충분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태양광에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런데
전일 갑자기 좀 이 중국과의 관계 완화 이런 기대감이 좀 실리게 되면서 좀 실망감이 들면서 태양광 에너지들이 좀 더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점이 있는데 과연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해서 관세가 아예 사라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중국을 계속적으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가 아예 사라질 거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율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아예 사라질 거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2020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유용성이 좀 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명에너지도 37,000원까지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사실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게 되면 고점이 계속적으로 이 추세선을 딱 들어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우하향하는 추세선 상단을 이제 막 좀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190만 주 정도 실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한 23%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죠. 즉 어제 들어왔었던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음봉 이 캔들 몸통 자체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음양 패턴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이 단순히 한 번 나오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관련해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상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이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고 등락을 좀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전 고점도 좀 강하게 돌파하는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음봉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을 살짝 넘겨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800원으로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 마찬가지로 21선 구간으로 잡아봤습니다. 13,3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토픽 대명 에너지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마스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까지는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주룩주룩 오더니 오늘은 또 선선한 날씨인데요. 벌써부터 반팔 입으시는 분들도 댓글창에 남겨주셨더라고요. 환절기이기도 하니까 반팔 입으셔도 겉옷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